안녕하세요. 이페스코리아 정성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은행 FP 이제 2부죠,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이제 금융자산 투자 설계 2, 주식, 채권, 파생 상품을 이제 저와 같이 이제 공부하시게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주식 투자의 이해, 첫 번째 이제 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주식 파트에서 이제 15문제 제일 많이 출제되고요. 여기서 여러분, 이제 고득점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득점 목표로 이제 시험에 대비한다. 왜냐하면 뒤에 여러분, 채권이 좀 더 어렵고, 파생 상품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이 상대적으로 이제 분량도 적당하고요. 또 이제 점수도 이제, 제일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집중 대비해서 이제 고득점 목표로 이제 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교재 들어가는데, 거기 이제 그 표지를 좀 보겠습니다. 제 1편. 이제 페이지는 없는데, 그 1편이라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 이해, 그럼 이제 5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1장은 이제 기초 개념 얘기할 거고요. 2장에 이제 기본적 분석, 3장에 주식 가치 평가. 찾았습니까? 그 2장하고 3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내용이 좀 어렵고, 이제 그런데 이제 시험용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제 산식들이 나와가지고요. 어떤 이제 공식을 외워야 되고, 계산 문제도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이제 4장하고 5장, 주식 포트폴리오 운영하고 주식 투자 전략은, 여러분 요 앞에 투자 설계, 금융자산 투자 설계 이제 1파트 공부하셨으면, 그 내용이 이제 상당히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복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이제 1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중요한 것들 이제 강조를 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교재 그 5페이지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그 제목을 보니까 주식 투자의 의의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첫 번째 왜 주식 투자인가 이렇게 이제 그 교재가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뭐 시험하고는 무관하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안 읽어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예금해가지고는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뭐 최근에 금리가 좀 올라갔지만 예금을 통해서는 이제 돈을 불릴 수가 없으니까 주식 투자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럼 제목 2번에 주식 투자의 이해, 이 파트로 가가지고 2-1에 보면 주식과 투자의 개념. 여러분 제목이 주식 투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은 뭐고 투자는 개념이 뭐냐. 그걸 이제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 주식의 개념부터 이제 좀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이제 맨 밑에 그 6페이지죠. 맨 밑에 둘째 줄 봐볼게요. 우리 그러니까 유가증권이란 말을 쓰는데요. 유가자를 빼고 그냥 증권이란 말도 쓰고요. 어떤 재산적인 권리를 나타내는 게 유가증권이다. 그래서 증권은 이제 실물이 아니고 권리라는 거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제 권리를 나타내는 것을 유가증권 또는 이제 증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증권은 또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화폐증권, 상품증권, 자본증권. 자, 우측에 보시면 이제 표 있죠, 여러분? 표 체크하겠습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 이게 표가 요약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표로 이렇게 시험 대비하시면 되는데, 화폐증권은 뭘 말한다? 은행, 수표, 어음, 이런 걸 이제 화폐증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은행이라는 것은 은행 예금을 말하는 거죠? 은행 예금이라든지 수표나 어음, 이런 걸 이제 화폐증권으로 보고요. 상품증권은 선화증권, 창고증권, 화물 상환증, 이런 걸 말하는 거다. 그 다음에 자본증권.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린 지금 주식이, 여러분, 무슨 증권이냐? 주식은 자본증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 성격을 갖는 증권. 거기에 4가지가 있네요. 주식, 채권, 수익증권, 파생증권. 요거 이제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표 바로 밑에 줄에 볼게요. 밑에 줄 이제 끝부분에 보시면, 자, 증권시장에서 의미하는 증권은 자본증권을 말한다. 자본증권은 크게 또 주식과 채권으로 이제 구별된다. 그럼 이제 주식은 뭐고 채권은 뭐냐? 주식은 기업이 일정 금액을 출자한 것을 표시하는 거고, 출자. 이 자기 자본 아닙니까, 여러분?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게 이제 주식이고요. 그 주식이 자본의 구성 단위니까. 그러니까 출자를 의미하는 거다. 반면에 채권은 타인 자본이죠, 여러분. 갚아야 되는 부채. 그래서 채권은 일정 금액을 빌려줬음을 나타내는 것을 표시하는 차용증권이다. 차용증권. 나중에 갚아야 된다. 이게 주식과 채권 비교하는 것은 이제 뒤에 가서 또 나오니까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들 주식이나 채권, 그걸 이제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수익증권. 수익증권은 이제 펀드죠, 여러분. 펀드. 그리고 이제 파생결합증권, ELS 같은 이제 파생결합증권, 이런 것들도 자본증권 영역에 포함된다.
우리는 지금 주식을 다루는 거니까 자본증권을 보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의 개념 봐볼까요, 여러분? 투기하고 투자는 조금 개념이 다르죠, 여러분. 자, 투자는 뭐다? 투자 모르는 분은 없는데요. 투자는 첫째 줄에 미래보다 큰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현재 경제적 희생을 감수해서 각종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 이거 말만 들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필자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투자는 뭐다? 현재 소비하지 않고 미래에 소비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투자하는 거다. 미래에 소비하기 위해서 현재 소비를 희생하는 개념. 그러면 뭔가 대가가 나와야 되겠죠. 투자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미래에 대비하는 거, 그게 이제 투자다.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여러분, 뭐 예금에도 투자하는 거고, 뭐 주식도 투자하고, 뭐 부동산에도 투자한다. 그럴 때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냐? 페이지를 넘겨서 표가 있죠, 여러분. 투자의 3요소 그러면 그게 이제 세 가지 이제 속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수익성, 안정성, 그 다음에 유동성. 이게 높으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수익성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다? 수익. 첫째 줄. 투자의 목적은 현재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고 미래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게 이제 시간에 대한 보상, 위험에 대한 보상. 그게 이제 수익인데. 그러면 미래에 보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 그게 좋겠죠, 여러분. 수익성이 높은 상품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은 위험하고도 관련되어 있죠. 첫째 줄에 미래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 그러면 여러분 이 안정성 측면에서는 채권이 좀 안정성이 높잖아요. 예금이 더 높고. 근데 이제 주식은 좀 안정성이 떨어지죠. 수익성은 높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유동성은 이제 현금화하기 쉽냐 어렵냐 이거죠. 첫째 줄에 투자 자산의 현금화 가능성 정도. 그걸 유동성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환금성. 안정성, 수익성.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주식에 투자할지 채권에 투자할지 이제 결정을 하는 거다. 상식적인 얘기죠. 자, 2-2 주식 투자의 수익 요인 별표 치겠습니다. 쉬운데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 주식 투자했을 때 이제 어떤 수익을 바라고 투자해요? 어디서 수익이 나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면 우리 교재에서 그 네 가지 측면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딸락 가볼게요, 여러분. 6번째 줄입니까? 주식 투자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략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밑에 첫째, 시세 차익이죠, 여러분. 주식을 여러분 샀다 팔았다 해서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11,000원에 팔았다? 그럼 1,000원 수익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이제 주 수익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끝에 둘째, 배당 수익. 채권은 이자를 주지만 예금이나 채권은 이자 수익이 발생하지만 주식은 이자 수익이 아니고 배당 수익이 발생하죠. 배당을 주니까. 쉽죠? 그리고 또 두 줄 밑에 중간에 셋째, 유무상 수익. 여러분 저기 회사가 또 이제 자금을 늘려야 되겠다, 자본금을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주식을 추가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증자인데 주식을 이제 추가로 발행하는 게 증자인데 유상증자, 무상증자 할 때 그 주가를 이제 결정을 할 때 현재 주가보다 할인 발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무상 증자 주식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싸게 발행되니까 현재 시가보다 싸게 발행되는 경향이 있어서 유무상 증자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거기 조금 하나 체크해 볼까요? 거기 여러분 그 두 줄 밑에 끝부분에 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말 있죠? 무상증자, 유상증자보다는 무상증자가 주주 입장에서 좋은 거죠, 여러분. 유상증자는 내 돈을 들여가지고 주식을 이제 사는 거고, 그다음 무상증자는 그냥 들어오는 거니까 무상증자의 경우가 유상증자보다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높은 경향이 있다. 네, 이것도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제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세금을 줄이는 것도 이제 수익의 일환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 근데 우측 페이지 첫째 줄 중간에 보니까 현행 우리나라 이제 소득세법 국내 법상으로는 이 소득세법 아니겠어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줘요. 아시죠, 여러분? 소액 주주들이 국내 상장 주식을 매매할 때 비과세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주식의 이제 주로 수익은 시세 차익, 그리고 배당 수익, 그리고 유무상 증자 수익. 이거는 꼭 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유무상 증자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세제 혜택을 받으니까 이것도 일종의 수익이다. 이런 네 가지. 자, 이제 2절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서 주식 가격의 결정.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기본 원리는 뭐예요?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면 되는 거죠? 하나만한 얘기지만 그게 진리죠, 여러분.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가격은 변하는 거다. 그러면 주가는 왜 변하냐? 그 이제 주가 결정 요인. 역시 밑에 표 체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표로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가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크게 보면 기업 내적 요인, 또 기업 외적 요인이 있는데 기업 내적 요인 중에서는 또 양적은 이제 수량화해서 보는 거죠. 질적 요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양적 요인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기업 가치가 변해서 주가가 변하는 거죠. 가치, 수익 가치, 자산의 가치 이렇게 기업 가치가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거다. 주가에. 그리고 이제 질적 요인은 뭐예요? 경영자가 누구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 주가에 영향 주죠. 경영자의 자질, 대표적인 게 노사관계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질적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 외적인 요인 중에서 주식시장 내적 요인, 기업 외적 요인 중에서 이번에 이제 시장 내적 요인, 그게 수급관계 이게 이제 핵심이죠, 여러분. 시장 내 수요와 공급 이게 주가에 영향을 주잖아요, 여러분. 수요가 많으면 주가 뛰죠. 공급이 많으면 주가 떨어지고 수급관계 또 이제 시장 외적인 요인 그러면 이제 경제 상황, 경기 변동, 물가, 금리, 환율, 뭐 정치, 사회적 변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제 주가에 영향을 주는데 시험은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 이걸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기업 내적 요인에 속하는지 외적 요인에 속하는지 그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내적 요인 중에 여러분 이제 양적 요인에 해당하는 게 그 기업 가치잖아요, 여러분. 수익 가치. 그래서 그 가치가 주가에 영향을 주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분석하는 게 그 뒤에 나오지만 이제 기본적 분석 아닙니까? 기업 가치를 분석해서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보는 게 기본적 분석이고요. 그러면 주식시장 자체도 영향을 주잖아요. 대표적으로 수요와 공급. 그래서 그 수급 관계를 분석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란 말이에요.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게. 그래서 이제 교재가 여러분 그것을 표로 요약을 해놓고 위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읽어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상관이 없는데 우측에 가서 여러분 1-2의 기업 외적 요인 있지 않습니까? 거기 5번째 줄 봐볼게요, 여러분. 위에서 5번째 줄 중간부터. 자, 주가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찾았습니까? 시장의 수급은 수요와 공급,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가에 여러분 여러 가지가 영향을 주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수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 가치가 암만 증가해도 수급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사는 사람이 없으면 주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그 어떤 요인보다도 중요하다. 그 지문 하나. 그걸 분석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 주식 격언에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 암만 호재가 나와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안 올라가니까. 그거 파악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런 뜻이고요. 자, 이제 제목 2번으로 가겠습니다. 주식 투자 이제 접근 방법. 우리가 이제 좋은 주식을 골라야 되겠죠? 페이지를 넘기면 개별 자산 이제 접근 방법이 있고 포트폴리오 분석법이 있는데 여기 개념이 달라요. 개별 자산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하나의 주식. 하나하나의 주식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걸 이제 분석하는 거. 이 개별 자산을 분석하는 걸 흔히 우리가 증권 분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목 바로 밑에 줄 그 중간에 증권 분석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증권 분석은 크게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죠. 그 하나하나 주식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증권 분석이에요. 그 중에 기본적 분석은 뭘 말한다? 흔히 기본적 분석을 우리가 이제 가치를 분석한다 하죠. 첫째 줄에 해당 기업의 주가가 장기적으로는 주가는 이제 시장 가격이니까 이건 가격 아닙니까? 변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내재 가치, 영어로는 밸류죠, 밸류. 내재 가치를 반영한다고 전제하고 그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걸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즉 가치를 분석하는 거, 밸류에이션. 그래서 이제 어떤 주식이 좋은 주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파트 마지막 두 줄.
그 마지막 그 세 번째 줄 끝부분에 봐봐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자, 내재 가치가 시장 가치에 비해서 내재 가치는 밸류고 시장 가치는 이제 프라이스입니다. 가격. 비해서 낮게 형성되어 있으면 그러면 주가가 비싼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도하는 거고 주가가 고평가된 거니까 반대로 내재 가치가 시장 가치에 비해서 높게 형성되어 있으면 그러면 예, 내재 가치가 높으면 좋은 거잖아요. 주가가 싸다는 뜻 아닙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매수를 고려하는 거다. 저평가되어 있다, 매수. 고평가되어 있다, 매도. 이걸 분석하는 게 기본적 분석. 반면에 기술적 분석은 차트 보는 거 아닙니까? 첫째 줄에 과거의 증권 가격, 그러니까 과거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과거의 이제 주가, 거래량, 이 추세와 변동 패턴을 이제 패턴에 관한 역사적 정보를 이용해서 미래 증권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는 분석 기법. 이게 뭐냐? 기술적 분석. 차트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줄 밑에 이제 끝에 차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차트를 이제 보는 건데 패턴하고 추세다. 이를 분석해서 매매 시점을 포착하는 게 목적이다.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 여러분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는요, 이 종목의 차트를 통해서 이제 추세를 파악하는 거고요, 패턴을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추세는 지속된다고 보고요, 패턴은 반복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트를 보니 올라가는 추세다. 그러면 이제 그게 지속될 테니까 매수로 임하는 거다. 하락하는 추세는 매도. 그다음 이제 패턴은 반복되니까 예전에 어떤 이제 차트 패턴이 나오면 그게 뭐 상승, 그때 상승했다. 그럼 요번에도 이제 상승 신호로 보겠다. 차트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핵심이 뭐다? 매매 시점을 알아내는 거예요. 지금 살 땐지 팔 땐지. 여러분 삼성전자는 누가 봐도 가치 분석을 해보면 좋은 주식이죠. 근데 삼성전자도 살 때가 있고 팔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술적 분석. 자, 개별 증권을 분석할 때 요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우리 교재는 지금 요걸 다루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안 나오고 여기에 초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분석은 조금 달라요. 접근 방법이. 포트폴리오 다 아시죠? 그 두 번째 줄, 그 앞부분에 보시면 두 개 이상의 복수 증권과 결합 관계에서 투자 가치를 평가, 선택하는 방법이 포트폴리오 분석이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결합하는 거니까 상관관계가 중요하겠죠. 계속 그래서 개별 자산에 대한 투자 평가하고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평가는 같다, 다르다? 크게 다르다는 겁니다. 크게 다르다. 자, 우측에 가서 포트폴리오 분석할 때 초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바람직한 증권의 결합을 찾는 거다.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거냐. 그러니까 여러 종목을 담는데 그 비중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게 포트폴리오 분석의 핵심이 되고, 두 번째는 위험 관리하는 거다.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분산 투자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거죠. 위험을 줄이려고.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마지막 줄 끝부분에 효율적 분산 투자 방법을 찾는 데 주력하는 거다. 그러니까 개별 자산 분석하는 방법하고 포트폴리오 분석 방법은 차이가 있다.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이제 3절 가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이해. 이제 주식시장의 개요 밑에 주식시장이란, 이것도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 자, 첫째 줄에, 주식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이 뭐고, 금융시장이 뭐고, 증권시장이 뭔지, 이걸 이해할 필요가 없다. 지필자가 이제 이렇게, 먼저, 제시를 하고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 증권시장이에요. 그리고 증권시장의 상위 개념이 금융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시장 안에는 증권시장도 있고 예금시장도 있고 대출시장도 있고,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상위 개념이고 그 하위에 증권시장이 있고 증권시장 하위에 주식시장, 채권시장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다. 우리는 지금 주식시장의 위치를 지금 이제 보려고 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만 뽑아서 본다 했죠? 맨 밑에 줄 가보겠습니다. 14쪽의 맨 밑에 그 네 번째 줄 봐봐요. 증권시장은 금융시장 중에서 직접 금융시장에 속한다. 요 말은 알아두세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금융, 간접 금융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은 직접 금융에 해당하죠. 직접 금융시장에 속한다. 즉 자금을 필요로 하는 이제 자금 수요자, 요 이제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자가 되겠죠. 그리고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시장이다. 여러분 우측에 그 그림을 좀 잠깐 봐보죠, 여러분. 우측에 그림을 보시면 이쪽에 이제 적자 주체가 있고 흑자 주체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써놨는데 여러분 적자 주체가 뭐예요? 자금 수요자. 자금이 부족하니까 이제 자금 수요자가 되겠죠. 얘네들이 증권을 발행하겠죠. 그리고 흑자 주체는 이제 투자자가 되겠죠. 자금 공급자. 흑자라는 건 이제 자금 공급자를 말하고 적자는 이제 자금 수요자를 말하는데 그럼 얘네들 사이에 금융거래를 하는데 그 위의 그림처럼 직접 금융시장, 예, 그게 주식채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채권은 직접 금융에 해당한다. 즉 뭐냐면 그 회사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근데 자기 신용으로 발행해가지고 투자자가 그걸 사는 거니까 직접 거래하는 개념이다. 다만 둘 사이에 이제 브로커나 딜러들이 연결을 시켜주지만 이 적자 주체가 자기 신용으로 직접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게 주식채권이니까 주식채권은 직접 금융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밑에는 간접금융시장 그러면 중개기관을 통해서 하는 걸 말해요. 이 중개기관이 대표적으로 이제 은행입니다. 그럼 거기 적으세요. 예금, 대출. 여러분 예금하고 대출은 어떻게 돼 있어요? 투자자가 예금하면 은행이 자기 신용으로 예금을 받아서 자기 책임하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 회수하고 예금으로 돌려주고 그래서 예금 대출은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접금융으로 보는 거고 주식채권은 직접금융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1-2에 주식시장의 이제 구조. 자, 페이지 넘겨가지고요. 그 그림을 봐보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상위 개념이 증권시장이에요. 주식이나 채권이 자본증권이니까. 그러니까 증권시장을 크게 그 그림을 보면 주식시장, 채권시장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고 이 각각 시장에도 발행시장이 있고 유통시장이 있겠죠, 여러분. 그거 이제 뒤에 나오고요. 특히 여러분 이제 유통시장, 그런 시장이 이제 추상적인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유통시장 그러면 이제 장소가 필요해요. 장소.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거래소 보면 우리나라 거래소에 유가증권 시장이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 거래되지 않습니까? 이쪽을 우리가 코스피 종목이라고 하잖아요. 코스피 시장.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도 있고 프리보드 시장. 지금 프리보드란 말을 쓰지 않고요. KOTC 시장이란 말을 써요. 이거 이제 비상장 주식을 이제 거래하는 시장이죠. 그리고 코넥스 시장도 있고요. 코넥스.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죠. 뭐 구조가 이렇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 시장 상위 개념이 증권 시장이다.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1-3에 주식 시장의 기능 별표 치겠습니다. 그거 제목 중심으로 이거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갖는 이제 순기능이 뭐냐? 장점이 뭐가 있냐? 일단 여러분 주식 시장 주식을 발행해서 가해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거죠. 주식이나 채권을 왜 발행한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기능을 수행하는 게 주식 시장이다. 시장을 통해서. 그런데 그 넷째 줄 봅니다. 넷째 줄 그 앞에 그 셋째 줄 중간부터 봐볼게요, 여러분. 자, 증권시장은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장기자금, 장기에다 동그라미 있어요. 장기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수요에 대한 창구 역할을 하는 게 주식시장이다. 여러분, 주식이나 채권은 장기증권이란 말이에요. 장기자금 조달할 때 활용한다는 거예요. 단기자금이 아니고 장기자금 조달할 때 주식을 발행한다. 그리고 두 번째, 자본의 효율적 배분 기능을 한다. 여러분, 여기 효율적이란 말이 뭘까요? 효율적. 경제학에서 우리가 이제 효율적 이런 말을 쓰면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좋은 기업한테 돈이 간다 이런 뜻이죠. 우측 페이지 둘째 줄 끝부분에 봐볼까요? 증권시장을 통해 주가라는 객관적 기업평가 기준에 의해서 수익성과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의 자금이 집중됨으로써 여기 집중에다 동그라미 있어요. 산업 간의 효율적 자본이동, 배분이 이루어져서 산업 구조가 고도화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효율적 배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집중된다는 겁니다. 자금이 여러분 그 효율성하고 공평성은 다른 개념이에요. 공평성이라는 것은 골고루 분배된다는 건데 효율적이라는 것은 골고루 분배된다는 게 아니고 한 군데 쏠림 현상을 말해요. 지금 여러분 삼성전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는 무수히 많은 주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때 모든 주식에 골고루 투자합니까? 자선 사업하듯이 모든 주식에 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돈 되는 주식에 투자할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같은 좋은 우량 주식에 투자하니까 그쪽으로 당연히 자금이 간다. 그걸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처럼 좋은 기업을 만들어야 자금 조달이 이제 수월해지는 거다. 이건 여담인데 여러분, 삼성전자는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최근 20년입니다. 20년 이상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는데 왜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겠어요? 삼성전자가. 현금이 많아서 그렇죠, 여러분. 그 채권을 굳이 발행하지 않아도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요. 삼성전자가 채권을 발행하면 블랙홀처럼 여러분 자금이 그쪽으로 다 갈 거예요. 저래도 삼성전자 회사채에 투자할 거예요. 아주 좋으니까 삼성전자는. 그러면 다른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채권 발행을 잘 안 해요. 그게 지금 요 효율성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 또는 기업의 자산 운용 대상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발행자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수단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투자 수단이 되는 거니까. 어려운 말 없죠? 그리고 네 번째, 소득의 재분배에다가 어떤 거를 있어요? 재분배 기능을 한다. 부의 집중이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부가 집중되는 거다. 여러분, 앞에 효율성 그러면 집중이란 말이 나오는 거지만, 요거는 요게 집중된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재분배되는 기능을 한다. 왜냐면 주식은 여러분 액면가라는 게 있잖아요. 액면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이 작으면 한 주만 사면 되고, 돈이 많으면 100주를 사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분산을 통해 가지고 주식 소유의 대중화를 이루어 가지고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집중이 아니고 재분배. 그리고 마지막에 정부 입장에서 이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을 또 활용을 하죠. 재정 정책, 금융 정책, 제공 이제 기능을 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정부가 발행하는 게 이제 국채 아닙니까? 첫째 줄 끝에 국공채 발행. 또는 그 밑에 끝에 공개시장 조작. 그러니까 국공채를 발행하는 것은 재정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개시장 조작은 금융정책하고 관련돼 있죠. 한국은행이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할 목적으로 이제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이제 샀다 팔았다 하는 걸 말하죠. 이렇게 시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고 정부도 재정정책, 금융정책, 요걸 집행할 때 이제 시장을 활용한다.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이제 주식시장의 이제 기능인데, 거기 이제 말 바꿔서 나눈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발행시장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발행시장, 유통시장 얘기를 하는데, 발행시장은 뭐겠어요, 여러분? 신규로 증권이 발행되는 거죠. 발행시장의 굳이 이제 체크를 하자면, 첫째 줄에 자금 수요자인 기업이나 국가가 증권 발행의 주체가 돼가지고요. 자금 공급자인 투자자에게 증권을 매각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을 조달하는 시장이다. 괜히 읽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발행시장의 핵심은 뭐예요? 증권이 새롭게 발행되는 시장이죠. 그래서 그 두 줄 밑에 1차 시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본원 시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 이제 프라이머리 마켓, 그런 이제 발행시장을 말하는 거다. 페이지 넘겨서 역시 또 표가 있네요, 여러분. 표 체크. 발행시장이 하는 기능이 뭐가 있냐? 거기 이제 4가지가 나오는데, 발행시장의 핵심 기능은 첫 번째 거예요, 여러분. 자금 조달 기능이죠. 왜 증권을 발행해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금 조달 기능은 발행시장에 갖는 기능이다. 그 밖에도 자본의 효율성 제고. 모든 기업이 증권 발행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돈이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효율적인 기업한테 가는 거니까 효율성 제고. 한 곳으로 쏠린다는 겁니다. 좋은 기업으로. 그게 효율성. 그 다음에 이제 금융정책의 수단, 공개시장 조작하고 관련된 거. 그리고 투자수단. 어려운 말 없죠? 자, 발행시장의 이제 구조를 보겠습니다. 발행시장에는 크게 이제 발행자가 있겠죠? 그 그림 보면 자금 조달 주체. 그리고 그걸 사는 투자자가 있고요. 둘을 연결시켜주는 발행기관. 이 발행기관이 이제 증권사가 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림 밑에 발행자는 누굴 말하는 거냐? 발행자는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즉 증권을 발행하니까 증권 공급자, 동시에 자금 수요자를 말하는 거다. 자금의 수요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누가 주로 증권을 발행하냐? 그 밑에 기업, 그리고 그 줄 끝에 정부, 지자체 또는 그 밑에 공기업, 특수은행 이런 데서 이제 증권을 발행하는 거죠. 개인이 발행하진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개인이 발행하는 건 없어요. 그럼 이제 투자자는 누굴 말하는 거냐? 그 밑에 투자자는 첫째 줄 끝에 유가증권을 취득함으로써 발행자한테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 자금을 공급하는 주체, 이게 투자자가 되겠죠. 그런데 투자자는 크게 그 옆에 개인 투자자,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이제 개인 투자자라고 봐야죠. 또는 기관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 우측 페이지 발행기관은 사무를 담당하는 주체, 이제 증권회사가 이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발행자하고 투자자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발행기관이 개입하는데 사무 처리를 담당하고 증권을 인수해서 투자자한테 이제 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발행시장에는 이런 이제 세 주체가 있다. 자, 이번에 이제 유통시장 보겠습니다. 유통시장은 투자자끼리 샀다 팔았다는 시장이죠. 첫째 줄, 이미 발행된 증권이 투자자들 사이에 거래되는 시장. 그러니까 여러분, 발행시장은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좀 수직적 구조입니다. 발행자가 있고 투자자가. 근데 유통시장은 발행자는 개입하지 않아요. 이미 발행된 증권을 투자자끼리 매매하는 시장을 말해요. 그래서 그 밑에 2차 시장, 영어로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이제 표현하고요. 계속 보면 발행시장은 1인이나 소수의 집단, 소수에 대한 동그라미 있어요. 집단인 발행자와 다수의 매수자의 결합인데, 유통시장은 증권 매수자, 매도자 간에 다수 간에 경쟁하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발행시장이다. 근데 얘는 소수다. 1인. 얘는 다수다. 근데 투자자와 투자자 사이에 매매하는 거. 얘도 N, 얘는 M, 다수. 이게 유통시장이다. 투자자 간의 거래, 발행자와 투자자 간의 거래. 자, 유통시장의 기능, 역시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유통시장의 핵심 기능은 뭐예요, 여러분? 환금성을 제공하는 거죠. 다른 말로 유동성. 우리가 여러분 주식을 영구히 보유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배당받고 그럴 수도 있지만,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처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에 처분해야 돼요? 유통시장에서. 그러니까 환금성을 제공하는 게 유통시장이다. 그 밖에도 공정가격을 제공한다. 여러분, 우리가 시장 가격을 가장 공정한 가격으로 본단 말이에요. 시장 참여자들이 만들어놨으니까. 근데 유통시장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주가가 가장 공정한 가격이 되는 거다. 공정가격 제공. 그리고 가격 결정의 지표. 이건 뭐냐면 새로 기업이 주식을 발행한다. 증자를 하거나 했을 때 이제 그 발행 가격을 정할 때 지금 시장에 이제 그 거래되는 가격이 있으면 그걸 이제 참조하겠죠. 가격 결정의 지표. 그리고 유가증권의 담보력이 제고된다,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통시장에서 이렇게 매매가 활발히 되고 있는 종목들은 담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은 상장 주식들은 대형 증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금 대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이 상장 주식들이죠. 상장 증권. 그러면 우리 이제 시험에 대비할 때 시험이 중요한 거니까 이게 유통시장의 기능이냐, 발행시장의 기능이냐, 요걸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개에 다 포함되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차이가 뭐다? 발행시장은 자금 조달, 그리고 유통시장은 환금성. 그게 핵심 기능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도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 유통시장의 구조를 볼게요. 자, 유통시장은요, 이제 장소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줄에 거래소 시장과 장외 시장으로 이렇게 이제 대별된다. 거래소 시장은 상장 증권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시장을 말하고, 이제 거래소는 여러분 이제 상장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반면에 장외 시장은 거래소 외에 이제 증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제 곳을 말한다. 페이지 넘겨서 구체적 증권 시장. 구체적인 증권시장은 거래소 시장을 말합니다. 장내 시장. 그래서 그 넷째 줄에 있죠, 여러분.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구체적 증권시장.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우리나라 경우에 거래소, 그러면 한 군데 있죠, 여러분.
한국거래소, 영어로 KRX, 한국거래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은 이제 상장된 종목이잖아요, 여러분. 거래소가 이제 상장 심사를 통해가지고 이제, 거래를 시켜주는 거니까. 쉬운 얘기죠? 그 밑에 달라. 거래소 시장의 특징. 그러니까 장외가 아니고 거래소 시장. 그건 어떤 특징이 있다? 거래소 시장은 핵심이 그 밑에 줄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시장을 말한다. 구체적이고 조직화되어 있다. 이 표준화 시켜놓고 거래하니까. 그리고 그 밑에 줄 중간에 상장 증권만 매매 대상으로 한다. 그렇죠? 거래소 이제 거래되는 종목은 상장이 돼야 되니까 비상장 증권은 여기서 거래 못 하잖아요. 상장 증권만을 매매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경쟁 매매한다. 그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경쟁 매매. 그러니까 가격에 따라 여러분 이제 경쟁 매매한다는 게 뭐예요? 뭐 사고 싶으면은 비싼 가격으로 주문을 내야 체결이 되는 거고 팔고 싶을 땐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주문을 내야 이제 먼저 팔리는 거 아니겠어요? 경쟁 매매한다. 자, 우측에 주가지수 시장지표, 주가지수 별표 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장에 주가지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개별 종목의 주가도 있고 그걸 모아서 이제 지수로 만드는 게 주가지수죠. 시장 전체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 첫째 줄에 주가지수는 뭐다? 주가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근데 이제 주가지수를 거래소가 이제 산출하는데 어떻게 산출해요? 그 밑에 단락 가볼게요. 주가지수는 이제 기준 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가지수가 올랐냐 떨어졌냐 이렇게 변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기준 시점을 잡아놓고요. 거기 이제 주식시장 가격 수준을 이제 기준 포인트, 예를 들면 이제 기준 지수가 100포인트인 지수도 있고 1000포인트로 출발하는 지수도 있어요. 기준 시점으로 해가지고 비교 시점에서, 비교는 현재 시점이에요, 여러분. 현재. 비교 시점에서의 가격 수준을 기준 포인트에 대한 상대치로 환산하는 거다. 그러니까 기준 시점 대비 현재 시점에 주가가 올랐냐 떨어졌냐 그걸 지수로 이제 산출하는 건데 그러면 그 밑에 달라. 주가지수 계산 방법에 따라서 지수를 산출할 때 계산 방법에 따라서 주가 평균식, 시가총액, 주가지수가 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수 산출 방법은 크게 보면 주가 평균식이 있고요. 시가총액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가총액이라는 건 뭐예요? 주가에다가 요 발행 기업의 주식수 이렇게 곱한 게 시총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기준 시점의 시총과 비교 시점의 시총 요걸 계산해서 지수 변화를 이제 측정하는 거고요. 요거는 주식수를 고려하지 않고 주가 변화만 지수에 이제 반영하는 거예요. 주식수는 반영하지 않고. 계속 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평균식 주가 지수는 대상 종목의 주가 합계를 종목수로 나눠서 산출하는 단순 주가 평균 개념으로서, 그러니까 시총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주가. 거기 여러분 이제 그 주식수, 종목수하고 주식수는 다르죠? 종목수는 뭐예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그걸로 나눠서 평균 주가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는 지수로서,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지수, 흔히 이제 그 DJ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다우지수, 다우존스 지수. 그게 주가 평균식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니케이 225. 니케이 225하고요. 다우지수. 요 두 개가 주가 평균식이다. 그거 외워야 되고요. 계속. 반면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가지수는 시가총액 주가지수다. 시가총액. 요 두 개를 고려해서 시총 변화를 가지고 이제 지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분모 분자가 있죠, 여러분. 요 계산 문제가 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준 시점의 시총 분의 현재 시점, 비교 시점이죠. 비교 시점의 시총 곱하기 100. 그 100이 이제 기준 지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시가총액 주가지수는 전체 또는 대부분의 상장 종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우식 주가지수, 다우식 그러면은 주가 평균식인데요. 그것에 비해서 시장 전체의 움직임이 잘 반영돼가지고 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잘 포착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자본금 규모가 큰 종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서, 여기서 자본금이, 이 교재가 여기 있죠.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자본금이 아니고 그게 이제 자본금이 크다는 게 시가총액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걸 구분할 때 자본금으로 구분하지 않죠, 지금. 시총으로 구분해요. 시총. 여러분 자본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자본금은 요 주가, 요거는 시장 가격이잖아요. 요게 아니고 이게 주식 액면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액면가에다가 주식수. 요게 자본금이고요. 그 액면가가 아니고 현재 주가하고 주식수. 이게 시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겠죠? 그게 이제 왜곡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여러분, 시가총액 1위 종목이잖아요. 월등히 1위 아닙니까? 예, 그런 단점이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 예, 두 가지 지수 산출 방식. 우리나라는 요 방식이고 대부분 요 방식이에요. 근데 요거 딱 두 개. 다우지수하고 니케이 125. 그리고 얘네들의 이제 특징, 별력이 없으니까 요거 잘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 주가지수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냐. 대표적인 주가지수. 코스피가 있죠. 코스피. 코스피를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종합주가지수. 그 밑에 줄 종합주가지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 넘겨서. 예, KRX 100, 그거 두 줄 위에 봐볼게요. 그냥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다, 기준이 이렇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되는데, 그 두 줄 위에 중간에 1980년 1월 4일 기준 상장 종목 전체 시가총액을 100에다 동그라미 쳐요. 100으로 보고 현재 시가총액이 어느 수준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즉 코스피 지수는 80년 1월 4일 100포인트로 출발해가지고 지금 지수가 변한 거다. 현재 지금 강의하는 현재 시점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지금 2600 정도 해요. 2600. 떨어졌다가 올해 좀 올라가고 있죠? 2600. 그러면 외형이, 시가총액 규모 외형이 100포인트에서 2600이니까 26배 정도 이제 외형이 커졌다. 그 다음에 이제 KRX 100. 여러분 여기 숫자가 붙은 것은 뭐 종목수 아니겠어요? KRX 100은 그 첫째 줄, 유가증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의 대표 종목을 100종목을 뽑아가지고 만든 지수다. 그게 KRX 100. 근데 걔는 그 마지막 줄, 1000포인트가 기준 지수예요. 1000포인트로 이제 출발한 지수다. 100포인트가 아니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그러면 코스피 종목 중에서 200종목 뽑아서 만든 지수죠. 원래 이 코스피 200 지수는 파생상품 거래하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코스피 200 선물 옵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제 각종 인덱스 지수로 많이 사용되는 게 코스피 200 지수죠. 자, 얘는 뭐다? 첫째 줄 끝에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 중에서 거래가 활발하고 시가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200종목 뽑아가지고 구성된 지수다. 그래서 얘는 매년 코스피 200에 새로 편입되는 종목도 있고 또 이제 퇴출되는 종목도 있잖아요. 얘는 90년 1월 3일 기준 시점 역시 100포인트에다 동그라미 있어요. 산출해서 지금 지수가 이제 변하고 있는 거다. 100포인트냐 1000포인트냐 요거는 좀 기억하시고요. 시험에 80년이 기준이냐 90년이 기준이냐 이런 걸 내진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 있죠, 여러분. 코스닥 스타 지수, 코스타. 거기 여러분 첫째 줄에 보니까 스타 지수는 코스닥 시장 상장된 종목 중에서 대표성, 유동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재무 요건을 고려해서 30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말한다. 30종목. 그게 이제 스타 지수라고 부릅니다. 얘는 2003년 1월 1일 1000포인트. 코스닥 지수는 여러분 지금 유가증권 코스피 지수보다 굉장히 낮죠? 근데 얘는 기준 지수도 1000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기준 지수보다도 지금 낮게 거래되는 거예요. 1000포인트 안 되잖아요. 코스닥 지수가. 여기 여러분 코스닥 지수는 코스닥 모든 종목으로 만든 지수고 스타 지수는 30종목으로 만든 지수인데 사실 이 코스닥 스타 지수도 지금 거의 사용 안 합니다. 오히려 코스닥 150 지수를 많이 써요. 코스닥 150. 참고로 150 종목 뽑아가지고. 자, 이번에는 이제 우측에 해외 주가 지수. 자, 다우 지수 나오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말이 기니까 그냥 다우 지수. 자, 얘는 뭘 기억해야 된다? 얘는 주가 평균식이다. 주가만 가지고 지수를 산출하는 주가 평균 지수. 다우 지수. 여러분 다우 지수를 다우 30 지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밑에 줄 중간에 편입 종목은 30개로 산업의 대표 기업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 종목이 우리보다 훨씬 많겠죠? 우리나라보다. 근데 정말 초우량 종목 30개 종목으로 만든 지수가 다우 지수예요. 마치 우리의 이제 코스피 지수 성격을 갖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나스닥 지수입니다. 얘도 시가총액식인데 이 나스닥을 벤치마크해서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지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술주, 성장주 성과를 측정하는 지수다. 시가총액 지수고요. S&P 500. 그러면 이제 500 종목을 뽑은 거죠. 첫째 줄에 NISE, 그게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 그 다음에 나스닥 종목. 이 중에서 500 종목을 뽑아가지고 만든 지수가 이제 S&P 500 지수인데요. 그 옆에 보시면 여러분 마켓 밸류 웨이티드 그럼 뭐냐면 이게 시가총액 지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플로우트 웨이티드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지금 다우지수하고 니케이 빼고는 다 시가총액 지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렇게 계산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외국 지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시총을 계산할 때 이 상장되어 있는 총 주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플로우트가 뭐냐면 유동 주식을 고려해요. 유동 주식. 그러니까 모든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다 고려를 해서 시총을 계산하는 게 예전 방식이라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 유통되는 주식. 왜냐하면 여러분 대주주나 정부가 갖고 있는 주식들은 거래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정부나 대주주들이 갖고 있는 거. 그럼 그런 것들을 빼고 실제 유통되는 주식 가지고 시총을 산출해서 지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플로우트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교재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해요. 실제 유동되는 주식으로 유동 시가총액식이지 단순 시가총액이 아니다. 참고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케이 225. 그럼 225개 종목을 뽑아서 만든 지수인데 1번이 되겠죠. 첫째 줄 굳이 체크하자면 끝부분에 TSE 그러면 이제 그 동경거래소를 말하겠죠. 동경거래소 일부 시장에 상장된 주식 중에서 225 종목의 시장 가격을 평균해서 산출한 지수. 즉 얘는 가격 가중 지수다. 이게 주가 평균 지수와 같은 말이에요. 가격 가중 지수, 가격만 가지고 지수를 산출한다. 그거 다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지수. 중국은 A 시장, B 시장이 있는데 페이지 넘겨서 A 시장 그러면 어딜 뭐다? 중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주식시장이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매매하는 시장, 그게 A 시장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여기서는 그 밑에 쭉 끝에 위안화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중국 돈. 반면에 B 시장은 외국인 전용 시장이에요. 외국인. 물론 이제 중국인들도 여기에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외국인 전용 시장이다. 그래서 그 밑에 얘는 달러로 거래가 된다. 위안화가 아니고 달러로 이렇게 A 시장, B 시장 이렇게 나눠져 있고 지금 이제 홍콩은 이제 중국으로 완전히 이제 편입이 됐지만 여전히 이제 홍콩 별도로 많이 보죠. 항생 지수가 있다.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홍콩 항생 지수. 자, 이렇게 다양한 주가 지수를 봤는데 이게 시가총액이냐, 주가 평균식이냐, 다른 말로 가격 가중 지수. 그게 포인트고요. 기타 이제 시장 지표, 시장을 판단할 때 거기 이제 퍼가 있고 PBR이 있고 배당수익 요거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자세히 다룰 거고요. 일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퍼는 뭐를 말해요, 여러분? P를 갖다가 EPS로 나눈 지표죠. 거기 산식을 보면 산식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주가 P를 프라이스를 EPS 그거로 나눠서 지금 EPS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 정도 지금 형성되어 있는지 그걸 측정한 지표죠. 그래서 우리가 퍼값을 보고 주가가 싼지 비싼지 보잖아요. 그래서 거기 제목 그 두 번째 줄 해당 기업의 내재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상대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이 퍼나 PBR 이런 것들은 다 상대평가하는 겁니다. 절대 수치가 있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높냐 낮냐. 그 다음에 이제 PBR, 주가 순자산 비율. 그러면 P를 갖다가, BPS죠. 주당 순자산. 그것으로 나눠가지고 주당 순자산 대비 주가가 몇 배 정도 지금 거래되고 있냐. 그걸 측정하는 거죠. BPS, 주당 순자산 가치. 그래서 그 밑에 달러 가볼게요, 여러분.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PBR이 1이면 뭐예요, 여러분? PBR이 1이면 주가하고 주당 순자산, BPS가 같다는 거죠. 특정 시점의 주가와 기업의 한 주당 순자산이 같은 걸 말하는데 이게 1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한다? 이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주가가 싼 거죠. 분자값이 주가니까.
해당 기업 자산 가치가 증시에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거다. 그래서 이 수치가 이제 1보다 낮으면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해석한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배당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당주,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배당 수익률.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 배당을 많이 주는 거다. 근데 배당 수익률은 거기 산식만 봐봐요, 여러분. 주당 배당금을 주가로 나눠서 퍼센트로 만드는 거예요, 주가. 그러니까 내가, 주가가 10,000원이단 말이에요. 10,000원 주고 샀는데, 이 기업에서, 배당금이 1,000원 나온다. 그러면 10,000원에 사가지고 1,000원의 배당금을 받으니까 10%가 되겠죠? 그게 배당 수익률. 그리고 이제 상장 주식 회전율. 시장은 여러분 이제 거래. 이건 거래량을 보는 거잖아요. 거래가 활발한지. 회전이 잘 돼야 좋겠죠? 그래서 그 상장 주식 회전율 계산하는 산식이 있는데 이걸 시험에 묻지 않아요.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근데 해석하는 거. 이것도 어렵지 않죠. 맨 밑에 둘째 줄 봐볼까요? 일반적으로 회전율이 높으면 거래가 활발하다는 거고, 회전율이 높으면. 시장 인기도가 높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여러분, 그럼 관심들이 많아지니까 회전이 잘 되죠?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회전율이 낮으면 관심이 이제 적다. 그런 뜻이다. 자, 여기 앞에 여러분, 펑하고 PBR하고 배당순위는 뒤에 또 나온다 했죠? 뒤에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에 보면, 그 이제 내용 요약을 좀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필요하면 같이 풀 거고요. 대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는 건지, 지필자가 어떤 걸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는지, 그런 걸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